중국 권력 다툼에서 패배한 쪽은 목숨을 건지고 그냥 사라지기만 해도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애매한 주변 사람들의 목까지 내놓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권력 투쟁에서 희생양이 되지 않으려면 두말할 것도 없이 납작 엎드려야 하는데, 비굴해 보일지는 모르나 그것이 목숨을 건지고 훗날을 기약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중국 현대사에서는 최고 권력에 가까워질수록 겸손해야 하는 것이 2인자나 권력을 목전에 둔 최고 권력자 후보자가 지녀야 할 처세술입니다. 중국 현대사에서는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목숨을 부지한 후 최고 실력자가 되거나 2인자로 편안하게 일생을 마친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마오쩌둥에게 목숨을 구걸한 덩샤오핑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마오쩌둥이 일으킨 문화혁명의 광풍이 본격적으로 불어닥친 1966년, 덩샤오핑은 정치국 상무위원과 중앙서기처 서기로 공식적으로 권력 서열 6위였고, 마오쩌둥의 후계자로 여겨지던 린비아오보다도 서열이 앞서 있었습니다. 덩샤오핑은 홍위병들의 칼날 앞에 당연히 실각했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위기의 순간도 많았습니다. 덩샤오핑은 어떻게든 목숨을 건져 훗날을 도모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마오쩌둥에게 나의 자술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내 비굴하리만큼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마오쩌둥도 덩샤오핑이 이처럼 애걸복걸조로 나오자 독하게 먹은 마음이 흔들렸고, 결국 덩샤오핑을 살려주기로 결심합니다. 덩샤오핑은 겨우 목숨을 건진 후 트랙터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면서 재기를 기약할 수 있었습니다. 저우원라이도 비슷한 스타일이었는데, 마오쩌둥 앞에서는 늘 몸을 한껏 낮추면서 욕심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한 언행으로 보여줌으로써 문화혁명의 잔혹한 칼날을 피했습니다. 중국 현대 역사상 빛나는 업적을 남긴 저우원라이와 덩샤오핑, 이 둘은 비굴해 보일 수도 있으나 철저하게 겸손의 미학을 실천한 리더였습니다. 반면 이들과는 달리 류샤오치, 펑더하이, 린비아오는 납작 엎드리지 않았고 당연히 잔혹한 칼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을 예로 들자면, 중나나이에서 생활하면서 저우원라이를 큰아버지라고 부른 시진핑은 저우원라이의 영향을 받았는지 권력을 목전에 둔 최고 권력자 후보자였을 때도 납작 엎드려 있었고, 보시라이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전반부의 내용이 이렇게 길어진 건 한때 상하이방의 황태자로 불렸지만 장쩌민의 후각만 믿고 아나무인에 겸손할 줄 모르고 중국 최고 지도부와 맞서다가 낙마하게 된 천냥위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천냥위는 보시라이보다 훨씬 더 거침없는 행보를 보였고, 날 처단할 수 있으면 처단해보라는 식으로 행동에 스스로 화를 자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상하이방 황태자에서 중국 최고 권력을 바로 눈앞에 두고 몰락해버린 천냥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냥위는 황태자라는 별명과는 달리 전직 고위관료 아버지를 둔 태자당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보통 사람이었고, 후궁 공정학원을 졸업하고 1984년에는 평범하게 상하이시 중앙부처 과장급 기술 관료로 근무했습니다. 이때 천냥위는 사장급 자리에 한번 앉아보는 것도 쉽지 않을 정도로 승진이 느렸습니다. 1985년 겨우 상하이시 부국장으로 승진한 천냥위는 베이징의 중앙에서 상하이시 시장으로 내려온 장쩌민을 만나면서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천냥위는 사람을 보는 능력에 관한한 일가견이 있는 장쩌민 눈에 바로 들었고, 이때부터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천냥위는 장쩌민의 배려로 구장에 올랐고, 이에 따라 천냥위의 뒤를 장쩌민이 봐준다는 소문이 떠들썩했습니다. 천냥위의 행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장쩌민이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정치국원에서 한 번에 중국의 최고 권력 당 총서기가 되면서 천냥위 역시 더욱 탄탄대로를 내달리게 됩니다. 장쩌민은 베이징으로 올라가면서 상하이시 시장과 서기 등에게 천냥위를 잘 키우라고 신신당부했으니 천냥위의 앞날은 밝기만 했습니다. 2001년에는 총리 후보로까지 거론되던 상하이 시장이 돌연 사임하고 그 자리에 천냥위가 임명되었습니다. 이는 천냥위를 상하이 서기로 만들기 위한 사전 조치였다고 예상되어졌는데,
예상대로 2002년 천냥위는 시장이 된 지 1년 만에 서기에 오르게 됩니다. 2002년 11월 제16차 당대회에서 천냥위는 시진핑이나 리커창보다 5년 먼저 정치국원이 되었고 5년 후에 정치국 상무위원이 될 것이라는 예상은 장점인이라는 든든한 정치적 배경이나 거침없는 승진으로 볼 때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천냥위는 잘만 하면 후진타오와 원자바오, 우방과의 뒤를 이어 권력 서열 4, 5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몇 단계씩 뛰어넘는 이런 거침없는 승진은 천냥위에게 달콤한 독약이 되었습니다. 천냥위는 자신감을 제어하지 못한 채 보시라이를 능가하는 무수부리의 오만한 정치인이 되는 아주 쉬운 길로 내달려 버렸습니다. 천냥위의 오만한 행동은 아주 많았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신을 과신한 나머지 중국 최고 지도부의 정면으로 맞선 무모한 행동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당시 중국 경제는 1978년에 시작한 개혁개방 정책 덕분에 상당히 잘 나갔는데 너무 잘 나간 탓에 서서히 과열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정책을 총괄하던 원자바오 총리는 경제를 다소시키는 거시조정 정책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2005년에는 상하이 일대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면서 상하이 시민들의 불만은 고스란히 천냥위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경제인들은 상하이의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천냥위를 중앙정부에 아무 말도 못하는 무능한 지도자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중앙정부의 조처에 마음이 상해 있던 천냥위는 참지 못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천냥위는 상하이시 주요 간부들에게 계속 성장 일변도의 정책을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수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천냥위는 이 자료를 들고 정치국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베이징으로 향했습니다. 천냥위는 회의에서 작심하고 원자바오를 들이받기 시작합니다. 나는 원 총리께서 주장하시는 거시조정 정책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러면 우리 지역들의 경제발전 추세는 예봉이 꺾이고 맙니다. 이는 덩샤오핑 동지께서 일찍이 말씀하신 발전이 가장 필요하다는 원칙과도 어긋납니다. 한마디로 말해 비과학적인 발전관입니다.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는 정책이라고 감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천냥위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자신이 수집한 자료를 원자바오에게 던지듯 내밀었고 그리고 테이블까지 치면서 공공연하게 원자바오를 다그치듯이 덧붙였습니다. 나를 비롯한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자바오 총리께서 거시조정 정책을 실시한다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경제가 침체되면 총리와 국무원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천냥위의 기세는 대단했는데 다른 정치국원들이 마치 천냥위와 정치국 상무위원인 원자바오가 대등한 위치에 있지 않나 하고 착각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훗날 이 회의에서 흥분한 천냥위가 잿더리까지 던졌다는 황당한 유언비어가 나돈 것도 천냥위의 이런 기세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온순한 성격의 원자바오도 천냥위의 오만방자한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천냥위 뒤에는 아직 은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장점인이 버티고 있었고 9명의 정치국 상무위원 중에도 천냥위에게 팔이 기울 수밖에 없는 상하이방 출신이 무려 5명이나 있었습니다. 반면 원자바오의 지원군이 될 수 있는 세력은 미미했는데 후진타오와 우간정 외에는 없었습니다. 원자바오는 이런 현실을 알기에 더더욱 화가 났지만 꾹 참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이기는 길이었습니다. 당시 중국 최고 지도자인 후진타오 역시 이런 사실을 듣고 격노했고 천냥위는 괘씸죄에 걸려버립니다. 원자바오는 비밀리에 중나나이의 측근들을 동원해 천냥위의 뒷조사에 착수했는데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굶주린 독수리처럼 천냥위의 목을 노리고 있었던 데다가 그동안 천냥위가 넘치는 자신감으로 천방지축 행보를 해온 덕분에 천냥위는 너무 쉽게 덫에 걸리고 맙니다. 천냥위는 크게 두 가지의 무덤을 팠는데 첫 번째는 경제비리였습니다. 30대 초반의 장능쿵이라는 사람은 2002년에 32억 위안을 투자해 상하이와 항저우 고속도로에 상하이 구간에 대한 30년 동안의 요금 징수권을 단숨에 획득했는데
이 때문에 고속도로 대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그 후 상하이 전기그룹에 투자하면서 이 젊은 사업가는 중국의 16위의 부자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천냥이의 측근들이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상하이시의 사회보장기금에서 불법 대출받은 자금으로 투자한 것이었습니다. 천냥이의 두 번째 무덤은 내연관계를 맺은 여성이 손으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던 것입니다. 천냥이와 내연관계를 맺으면 승진을 거듭할 수 있었고 이름 없는 모델에서 초특급 모델로 클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연예인 못지않게 미인인 중엔치는 천냥이가 상하이시 다른 당 간부한테서 강탈하다시피 해서 삼은 애인이었습니다. 이 정도에서 끝났으면 사생활 문제로 꼼짝 못하게 할 수 없었지만 천냥이에게는 더 많은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천냥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바탕으로 황제처럼 애욕을 불태우고 있을 무렵 원자바오는 드디어 때가 왔다면서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 원자바오는 천냥이를 옴짝달싹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중앙기율검사위 수사팀 10명을 은밀히 상하이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수사팀은 곧 30명으로 증원돼 천냥이에 대한 모든 것을 털어버렸습니다. 천냥이는 이때 본능적으로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뒤늦게나마 깨달았고 사정의 칼이 자신의 목을 향해 빠른 속도로 날아오고 있다는 사실도 감지하게 됩니다. 그는 서둘러 자신의 측근에 인사를 단행했고 공개석상에서 쉬지 않고 반부패와 청렴을 부르짖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평소 우습게 알던 후진타오와 원자바오에 대한 충성을 보여주기 위해 당 중앙이 모두 옳다는 식의 아부와 아양도 서슴지 않았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어버렸고 천냥위의 측근들이 하나둘 구속 수감되기 시작했습니다. 천냥위는 급기야 중나나이의 정치국 회의에서 사태의 최고 책임자로 지목돼 모든 공직에서 파면됐습니다. 천냥이는 2008년 법원에서 직권남용, 공금 횡령 등의 죄를 저지른 혐의로 18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천냥이는 넘치는 자신감을 자제하고 납작 엎드렸으면 지금쯤 시진핑 대신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 천냥이 체질에 딱 맞는 황제 생활을 즐길 수도 있었습니다. 천냥이의 당시 정치적 위상으로 볼 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거침없이 승진하는 동안 정신을 놓았는지 이리저리 날뛰다가 무모하게 호랑이 입에 머리를 밀어 넣었습니다. 현재 천냥이는 중나나이 대신 차가운 친청 감옥에 수감돼 있습니다. 물론 한때 상하이방의 황태자로 불린 실력자답게 그의 감옥 생활은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선 20m 넓이의 호텔급 독방을 쓰고 간식을 포함해 하루 4끼가 풍족하게 제공되고 담배와 초콜릿도 원하면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수복을 입지 않는 특권도 있어서 천냥이는 양복을 주로 입고 있는데 하지만 밖에서 천냥이가 누리던 호사에 비하면 처량한 신세이기 때문에 우울증 증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천냥이의 낭만은 상하이방과 공산주의 청년단과의 권력투쟁이 배경에 깔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천냥이가 부패로 낙마하면서 그의 빈자리는 시진핑이 메웠고 시진핑은 운 좋게 2007년 3월 상하이시 서기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천냥위의 낙마 뒤에는 중국 권력 투쟁의 암투가 도사리고 있었는데 어린 시절 아버지 시중신이 권력 투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몰락한 것을 같이 체험한 시진핑은 권력 투쟁의 생리를 본능적으로 체득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짝 엎드려 있었습니다. 중국은 뇌물을 사탕 발린 포탄이라고도 부르는데 먹을 땐 더없이 달콤하지만 삼킨 뒤에는 몸을 갈갈이 찢어 죽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유혹성이 강한데 운 좋게 천냥위의 자리를 차지한 시진핑에도 당의 포탄이 떨어집니다. 시진핑이 앞으로 기거하게 될 상하이 당서기 관저는 240평으로 3층 규모였는데 시진핑은 호화주택으로 들어가 한번 휙 둘러본 뒤 원로들의 요양원으로 적합하겠다는 말 한마디 남기고 맨션으로 옮겨 한 칸짜리 방에서 거주했다고 합니다. 바짝 엎드린 시진핑은 벤츠 전용차도 국산차를 사용하라는 규정에 위반한다고 거절했고 전속 요리사와 주치의도 거절했으며 전용 열차를 탈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자동차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하이시 당규에서 시 간부들을 위한 강의 요청이 들어온 것도 거절했는데 공개된 장소에서의 사소한 실언도 치명적인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은 이 모든 악마의 유혹을 떨쳐낸 뒤 상하이 서기로 재직한 지 겨우 7개월 뒤인 2007년 10월 26일 중국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발탁되면서 바로 중국 차기 최고 지도자를 예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재밌게 만들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